안녕하세요. 케미센터장 김기훈입니다. 그, 투자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매매 마크, 매매 내역 이런 게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혹시 나오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산 것은 차트 내에서 어느 한 시점에 산 건데, 어떻게 이게, 이 바이가 이렇게 위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회원님이 연락이 오셔서, 이게 왜 이런 거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실제로 기업 자체가 수익률도 이제 마이너스 막 50%막 이렇게 나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 질문을 하셔서 어, 같이 함께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유비쿼스라는 기업인데 이제 우리가 다트 가면 확인해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무상증자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한 500만 주였는데 500만 주 더 발행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주당 신주 배정은 한 주 더 준다. 그러니까 내가 10주를 갖고 있으면 10주 더 줄 거야. 이 얘기죠, 기업이. 그래서 총 나는 20주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무상으로 증자가 된 거기 때문에 그 가치가 늘어난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 가격은 증자된 거에 비례해서 그만큼 빠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여기 사셨을 때 가격이 5만 원이었다. 한 주가 5만 원이었다. 그러면 아까 1대1이었으니까 절반으로 마이너스 50%가 난 이유는 50%가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점은 한 2만 5천 원의 시점이겠죠. 예, 그만큼 가격이 빠졌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그 가격이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샀는데 지금 2만 5천 원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산 매매 일지에는 5만 원으로 샀으니까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뭘로 잡냐면 이 권리락으로 잡아요. 권리락. 이 권리락 보이시죠? 그래서 이 권리락은 주식을 더 받을 수 있는 무상으로 증자를 더 받을 수 있는 주주와 이제 그렇지 않은 주주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미리 주가를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권리락이 있는 이유로 이제 주가가 원래는 권리락 전에는 아마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권리락이 있은 이후로는 이렇게 밑에서 움직이게끔 차트가 바뀐 겁니다. 왜냐면은 권리락이 있기 전에는 가격이 더 높았으니까. 근데 권리락 이후는 떨어졌으니까 이 권리락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떨어진 가격대에 주식을 사는 거고, 그죠? 이 이전의 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에 샀지만 시간이 지나서 여기 보면 신주 상장 예정일이 12월 22일이죠. 그럼 22일 날은 예를 들어 내가 10주를 갖고 있으면 10주를 더 주는 거죠. 그럼 10주를 더 받음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50% 됐던 수익률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게 무상증자고, 무상증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주의 가치를 이제, 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한 주당의 가격이 예를 들어 5만 원이었으면 비싸잖아요. 한 주당. 근데 그게 1대1 비율로 하면은 2만 5천 원이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동성이 풍부해져요. 유동성이. 왜냐면 예전에는 뭐 주식이 한 주당 뭐 5만 원, 7만 원 이랬으면은 들어오기가 좀 꺼려지는데 무상 증자를 통해서 주식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죠? 그만큼 그 주식을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가장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실 게 뭐냐면 무상증자는 그냥 내가 10주 갖고 있으면 10주 더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이제 상승할 확률이 커요. 왜냐면 더 받으려고 증자 전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락 이전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권리락이 언제 설정이 된다라고 하면 무상증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 맞게끔 대부분 기업들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상승에 무상증자가 좀 어떤 역할을 하기는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는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이 자본의 내에 있는 이런 영역들에 대한 금액들이 좀 바뀌어요.
그 바뀌는 이유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왜냐면 이제 자본금이라는 건 이제 종잣돈이죠, 종잣돈. 처음에 이 기업이 갖고 있었던 원래의 자본금. 그래서 이게 이제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기업의 뭐 성장성이라든가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더 하냐 마냐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정해지는데 실제로 이 기업이 갖고 있던 원래 자본금은 그렇게 크게 이게 쉽게 변하진 않아요. 그죠? 왜냐면 주식 수도 원래 그렇게 쉽게 변하는 내역은 아니잖아요. 증자가 되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근데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자본금이 설정이 됐을 때는 이 기업이 한 주당 원래 가치 액면가라고 하죠. 이 액면가 여기 보시면 이 기업은 액면가가 한 주당 500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액면가는 한번 설정이 되면 변하지 않습니다. 보면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이제 자본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상으로 주식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본금도 주식수가 늘어난 거니까 맞춰줘야겠죠. 그죠? 예를 들어 액면가가 100원이었는데 이 기업이 1000주를 발행을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 10만 원이었던 기업이 자본금 정제손이 10만 원이었던 기업이 무상증자를 했으니까 주식수가 2배 늘어났으니까 그죠? 그럼 20만 원으로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을 그죠? 그럼 이 금액을 무엇으로 맞춰주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이 잉여금 영역에서 맞춰지는 거예요. 늘어난 금액은 잉여금에서 받는다 나와 있죠. 그죠? 근데 멀리 보면 크게 보면 이 자본의 영역은 바뀌지가 않겠죠. 이 금액은 그죠? 그죠? 이 금액은 이제 뭐 이익 잉여금이 늘어나니까 뭐 당연히 이거는 늘어나는 건 맞는데 이 자본금의 영역이 바뀌어서 고정되는 거지 이 자본의 영역이 바뀌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늘어난 금액을 잉여금으로 충족을 한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자본 내 영역에서 바뀔 뿐 자본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쵸? 그래서 무상증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잉여금이 있는 기업이 그죠? 어느 정도 돈을 벌었던 기업이 자본으로 잉여금을 벌었던 아니면 실제 장사를 해서 이 잉여금을 벌었던 잉여금이 있던 간에 어쨌든 잉여금이 있는 기업이 무상증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격이 높아진다는 건 뭔가요? 그만큼 기업이 수익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높아질 확률이 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식의 가격은 기업의 가치를 따라간다는 건 그만큼 그 기업이 성장성이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잉여금이 있어야지만 또 반대로 무상증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무상증자를 호재로 봐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무상증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갑자기 수익률이 확 빠졌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거는 배당락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신주 배정일 이후로는 무상으로 주식이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는 뭐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본다. 그래서 굳이 뭐 기업을 팔지 말아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무상증자는 그렇게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자주 이제 동영상 접하고 또 인터넷으로 무상증자 관련돼서 찾으면 또 나오니까 그리고 정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또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유상증자는 여기 보시면 올릭스라는 기업이 이번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다음에 전환사채까지 다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올릭스를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샀던 기업인데 확 빠졌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매집을 이렇게 싸져서 더 매집을 했는데 상당히 이거는 더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죠. 근데 많이 빠졌는데 권리락 이후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기업이 이제 최저점을 기준으로 한 500% 올랐어요. 500% 올랐는데 참 투자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재무제표만을 보고 또 투자를 한다는 게 그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재무제표가 답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인 거죠, 올릭스는.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기업인데 그러니까 RNA 관련된 기업인데요. 요즘 또 화이자나 뭐 뭔가요, 모데나 뭐 관련돼서 이제 뭐 백신을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백신이 그게 이제 보통 백신이 실제 이제 안정화되기까지는 약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사람한테 임상 실험을 하기까지. 근데 지금 화이자나 모데나에서 만든 백신은 다 RNA 관련된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RNA 관련된 백신은 이제 뭐 약간 좀 조작을 하는 개념이 좀 있어요. 이게 더 이제 공부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한 유전자 정보를 이제 좀 조작을 해서 이제 백신을 만든 건데, 마찬가지로 올릭스도 RNA에 관련된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모데나나 화이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나온 백신은 다 RNA 백신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좀 설명을 좀 드렸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관련된 사항이라 좀 많이 오른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도 아까 무상증자 얘기했고, 무상증자 플러스 유상증자까지 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여기 보시면 자금 조달 목적이 나오죠. 근데 유상증자 목적이 운영자금이래요. 운영자금. 그래서 운영자금으로 상당히 크죠. 한 120억 가까이 이제 유상증자를 했어요. 근데 운영자금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돈을 굴릴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없으면 사실 흑자 도산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 그리고 현금 흐름표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도 그런 건데, 이 기업이 이제 운영 자금이 없다. 단순히 이것만 보면 이 기업 좀 위험한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증자 방식을 보면은 이제 보면 제3자 배정으로 증자를 했다는 거예요. 제3자 배정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증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자라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주주 우선, 그러니까 주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주주들을 먼저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뭐 그 이후에 뭐 일반 배정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주주 우선이 아닌 일반 배정, 그냥 일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제3자 배정인데, 이거는 이제 펀드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모펀드 관련된 주주 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신주 상장 예정일이 2020년 12월 11일이랍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주식 수가 더 늘어나겠죠. 예,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3자 배정을 받은 기업이 뭐 주식회사가 이제 4개 정도 되네요. 이렇게 보시면 뭐 아주 아이비 투자, 그죠? 이렇게 뭐 사모펀드예요, 다. 사모펀드고, 뭐 키움, 히어로 제 사모 투자 합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배정 주식 수도 정해져 있죠. 이렇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트 가면 다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이제 1년간 보호 예수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유상증자를 받으면 1년 동안은 이 주식 수는 이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년간 보호 예수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한 거고, 여기 보시면 그 제3자 배정 증자의 목적이 또 따로 나와요. 그 목적이 뭐냐? 라고 보면은 이제 연구개발, 그리고 미래지향적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RNA가 각광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관련된 그 사모펀드 회사들이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단순히 여기 보시면 단순히 운영자금, 운영자금? 이거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 증자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투자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럼 제3자 배정 방식이라는 거는 결국 자금이 굉장히 크겠죠. 여기 보시면 거의 120억 가까이 굉장히 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업들이 사모 관련된 운영사들이죠. 이런 사모 펀드 관련된 기업들이 그만큼 일반 개인보다는 정보력이 더 있겠죠. 그리고 더 꼼꼼하게 파악을 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는 사모펀드일지라도, 그죠? 그리고 뭐 운영자금의 이유일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나쁘게 바라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기업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겠지만,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는 또 RNA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게 보진 않고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가격이 싸진 않아요, 절대. 금액이 그 재무상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봤을 때는 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뭐 이렇게 지금 가치가 이렇게 높게 평가되어 있는 거는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본다, 기업을 바라본다, 이렇게 좀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죠? 그럼 유상증자는 어디 영역이죠? 이 자본의 영역이라고 했죠? 증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상으로 참여한 기업들은 요 네 군데. 그죠? 아이고. 요 네 군데가 유상으로 참여를 했고, 그죠? 그래서 금액 125억에 대비해서 증자가 될 거다. 그죠? 요 내용으로 이제 증자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금을 그렇게 조달한다. 그래서 자금을 우리가 조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증자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유상증자, 그리고 부채,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은 채권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관련된 내역이 아니죠. 그죠? 근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이 더 들어오는 거니까 아마 자본의 영역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좀 간단하게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이 전환사채권까지 발행을 했어요. 전환사채. 그래서 전환사채를 한 이유는 뭐냐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자금, 그죠? 운영자금으로 한 220억, 상당히 크죠. 그리고 시설자금으로는 한 70억 정도. 그래서 뭐 공장을 짓는다거나 뭐 이런 뭐 활동들을 하겠죠. 그리고 사채니까, 그죠? 사채는 뭔가요? 우리가 이제 채권의 영역인 거죠. 그러면은 만기의 원금과, 그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받는 게 이제 채권의 영역인데, 그죠? 사채권, 회사채인데, 여기 보시면 이 사채 이율이, 표면 이자율이 쿠폰이라고 하는데, 채권에 적혀 있는 이자율이 0%예요. 그죠? 그리고 만기까지 채권을 갖고 있으면 1%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어떤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려고 하는데 이자율이 1%야.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죠. 근데 은행에도 그렇게 꺼려지는데 지금 뭐 새마을금고 이자율이 한 1.4인가 1.5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사채인데도 만기 이자율이 1%예요. 상당히 적은 거죠. 그죠? 적다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이 사채에 대한 인기가 높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니면 이 기업이 정말 어떤 뭐 미래에 성장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채 발행 방법은 전환 비율이 100%다. 그리고 전환 가액이라고 있는데 그게 7만 원이에요. 7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환 사채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채권에 있는 영역이 전환 사채라는 거는 내가 돈을 빌려준 거니까 채권에 있는 영역이 전환된다. 바뀜으로 인해서 자본의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을 받는 거니까. 아까도 증자가 되는 거잖아요. 주식 수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 수가 더 늘어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환 가액을 통해서 근데 한 주당의 가격을 이 정도로 측정을 한다. 그게 전환 가액이에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안전성이잖아요. 안정성. 그죠? 안정성이면 부채 비율이 높냐 안 높냐를 따지는 건데, 전환사채권을 처음에 발행했을 때는 어떤가요? 전환사채권은 처음에는 부채 영역에 있다가, 그죠? 그러면 부채 비율이 높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본의 영역으로 내려오죠. 그죠? 그럼 같이 투자자의 마인드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부채 비율은 줄어들고, 그죠? 자본의 영역은 다시 늘어나서, 사실 전환사채권을 발행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뭐 채권자 입장에서도 만일에 이 기업이 정말 시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전환사채권이 갖고 있는 매력입니다. 이 사채의 만기일이 2025년 11월 27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채를 갖고 있는 아까 그 사모펀드는 정해야겠죠. 2025년까지 만기까지 갖고 있어서 1% 이자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전환사채를 통해서, 전환사채니까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주식으로 갖고 있을 것이냐를 정하는 거겠죠. 2025년까지 정하면 됩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 만기인데 굳이 내가 만기까지 가지려고 이 기업을 투자를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이 기업이 두 가지로 선택할 수가 있겠죠. 정말 인기가 많거나 아니면 뭔가 기술력이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
그죠? 이렇게 바뀐다는 내용이고요. 아까 얘기했죠? 전환사채 만기가 이자가 있고, 그리고 전환사채에는 또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상환 청구권이라는 건 이제 콜옵션이랑 풋옵션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옵션, 그러니까 옵션이거든요. 옵션에 대한 사항인데, 조기 상환 청구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1월 27일 이후에는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돈을 빌려주니까 채권자가 이 회사한테 나 니네 회사에 내가 빌려준 돈 다시 줘. 다시 갚아. 이 얘기예요. 미리 그걸 풋옵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조기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2022년 11월 27일 이후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발행회사의 매도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콜옵션인데 이건 뭐냐면요. 그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에게 내가 너 돈 갚을 때니까 네가 갖고 있는 전환 사채, 그러니까 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내가 뺏어올 거야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게 1년이 경과한 날이 2021년 11월 27일부터, 그죠? 이때부터 이제 그게 가능한 거예요. 1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가요. 정말 어떤 뭔가를 개발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 그러면 회사도 주식을 지켜야 되잖아요. 주가를 지켜야 되잖아요. 지분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분이 전환사채권을 통해서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기 전에 내가 그 권리를 너네한테 뺏어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상당히 콜옵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정말 시장성이 있다고 한다면 없는 게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선택권이 나한테만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양쪽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꺼려질 수도 있는데 이런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요? 어쨌든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회사를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그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발행일 현재 제3자의 성명,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건 아직 뭐 미정이죠.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회사의 관계는 아직 뭐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전환사채권을 통해서 주식으로 전환하면 주식 수가 많으니까, 그죠? 그러면 회사의 관계가 지분이 굉장히 많은 주주가 될 수 있을 확률도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콜옵션에 당신네들한테 내가 빌려준 돈의 30%의 지분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 그 규모가 그 정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왜 그렇게 콜옵션을 진행하니? 이 기업한테 물어보니까 취득 목적은 경영권 확보죠. 아까 말씀드렸죠. 경영권을,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지분을 통한 경영권이죠. 이재용이든 누구든 간에 경영권 때문에 그런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분이 미친 듯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고팔고를 하지 말고 계속 매집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게 자본가들의 마인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그렇다고 매집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매집에 대한 명분을 세우지 않으면 반대로 매도에 대한 명분을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런 옵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리픽싱 조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리픽싱 조항이 뭐냐면 이거는 전환사채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유리한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전환가액이 7만 원대거든요. 7만 원대인데 이 기업이 주가가 예를 들어서 7만 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됐어요. 10만 원이 됐고, 그리고 나는 이 기업의 전환사채권을,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3만 원에, 주당 3만 원의 가치 차익이 나죠. 그쵸?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에 팔아버리면, 그죠? 그만큼의 수익을 제가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팔았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빠지겠죠. 그죠? 근데 리픽싱은 뭐냐면 반대로 전환가액이 7만 원이야. 그럼 내가 한 주를 7만 원에 사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환가액이 5만 원, 그러니까 지금의 주식이 가격이 5만 원이야. 이러면은 전환가액 없이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을 내가 투자를 하겠다면 5만 원 이 기업을 살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픽싱 조항이 뭐냐면 네가 전환가액 대비해서 70%까지는 보유할 수 있게끔 그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게끔 내가 만들게 라는 얘기예요.
그 이상 떨어지면 거기까지는 내가 인정해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뭐 사실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투자자로서 우리가 이 기업을 어떻게 한번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은 유상증자와 전환사채권을 발행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자금, 그다음에 운영 자금,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비 이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을 사실 이 기업이 지금 보시면 매출이 거의 나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죠? 매출액은 어느 정도 올라는 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이라든가 아니면 당기순이익은 굉장히 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이런 기업이죠. 그래서 차입금을 통한 이자가 나가는 금액으로 돈을 빌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투자처를 이제 자금을 조달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지만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몰라요. 왜냐? 결국은 증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전환사채권도 결국은 증자가 되는 거죠. 원래 이 기업을 소유하고 있던 주주들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한다던가 아니면 가격을 낮춤으로써 어쨌든 주가를 방어하고 주주들의 가치를 지켜주기 위해서 주식을 무상증자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울릭스라는 기업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이 많아서 한번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예. 뭐 투자는 지금 뭐 이 기업을 뭐 사라 마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도 시장을 바라보는구나, 바라볼 수 있구나 이런 공부가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섣부른 투자는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향성을 모색하신 후에 꼭 투자를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